인간관계에서 상처받지 않는 법. 상처받는 이유는 상대가 아니라 내 해석일지도 모른다. 사람을 대하는 일이 어렵다고 느껴진 적 분명 있으셨을 겁니다. 가까운 사람이 오히려 가장 깊은 상처를 주는 아이러니.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지고 눈빛 하나에 괜히 움츠러들었던 기억. 아무 일도 아닌 일에 혼자 너무 아파했던 순간. 이런 경험이 반복되다 보면 사람을 대하는 것 자체가 점점 두려워집니다. 관계는 따뜻해야 할 무언가가 아니라 언제든 나를 찌를 수 있는 칼끝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우리는 결국 사람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회피로는 해결되지 않는 이 감정.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 적어도 그 상처에 무너지는 일은 줄어들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에서 덜 흔들리고 덜 다치고 덜 외로울 수 있을까요? 아주 작은 시선 하나에서부터 그 해답이 시작됩니다. 사람에게 상처받는 순간은 생각보다 사소하게 시작됩니다. 친구가 단체 채팅방에 내 말만 답장을 안 했을 때, 직장 상사가 괜히 짜증을 내며 말을 끊었을 때, 연인이 나의 불편함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때, 그때 우리는 말로 표현하진 않지만 마음속 어딘가가 부서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곧장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뭔가 잘못했나? 내가 부족한가? 내가 예민한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생각의 방향이 항상 나를 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상대의 말이나 행동이 아닌 내 존재를 문제 삼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관계에서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버려지지 않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조금만 차갑게 굴어도 그 모든 의미를 내 안에서 끌어당겨 해석합니다. 이건 어느 정도 뇌의 자동 반응이기도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내재화, internalization라고 부릅니다. 어린 시절부터 반복적으로 형성된 관계 패턴은 성인이 되어서도 무의식 중에 작동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은 누군가의 무심한 반응만으로도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다는 감각은 실제보다 훨씬 더 큰 공포로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상처를 안 받는 방법이 있는 걸까요? 아니요. 사람은 상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 상처에 무너지지 않는 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 감정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상처라는 건 단일 감정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서운함, 외로움, 불안, 자책, 분노, 질투까지 다양한 감정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이 감정을 단순히 상처받았다로만 정리합니다. 그렇게 되면 해결할 수 없게 됩니다. 마치 열이 나는 원인을 찾지 않고 해열제만 먹는 것처럼 감정의 본질은 그대로 남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청취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친구가 약속을 자주 깨요. 처음엔 화났는데 점점 자존감이 떨어지더라고요. 나랑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나 싶고, 그래서 제가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이 말 속엔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분노, 실망, 자책, 애씀. 그 감정들을 하나하나 풀어주기 전까진 계속 같은 패턴 속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상처라는 말로 덮어놓지 말고 그 감정을 이름 붙이세요. 나는 지금 외롭다. 나는 지금 버려진 것 같아 불안하다. 나는 지금 무시당한 것 같아서 분했다. 이렇게 말이죠. 감정은 이름을 붙이는 순간부터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두려운 밤을 밝히는 작은 조명처럼 감정도 정확히 바라보면 덜 무섭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이 진짜 나 때문인가를 질문하는 습관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많은 상처는 사실 상대의 태도나 성향, 그 사람의 미성숙에서 비롯된 것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나의 부족으로 착각하죠. 한 번은 제 지인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회사 선배가 항상 날 무시하는 듯이 굴어요. 처음엔 기분 나쁘다가 나중엔 내가 일을 못해서 그런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 선배 다른 사람한텐 어때? 돌아온 대답은 이랬습니다. 다른 후배들한테도 좀 까칠해요. 이 사례는 참 많습니다. 누군가의 날선 말투, 무례한 태도, 불친절한 대답, 그것이 나에게만 향한 것이 아님에도 우리는 너무 쉽게 내 탓으로 돌립니다. 이건 자존감의 문제이기도 하고
관계에서의 기본적인 기준선이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기준선이란 내가 어떤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내면의 감각입니다. 이 감각이 약하면 타인의 행동을 무조건 내 책임으로 끌어당기게 됩니다. 반대로 이 기준선이 단단한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지금 예의가 없네.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야. 이건 이기적인 태도가 아니라 건강한 분리입니다.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태도는 그 사람의 문제지 나의 가치가 아니다. 이 문장을 삶의 기준처럼 붙잡고 있으면 많은 상처가 흘러가듯 사라질 겁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모든 관계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관계에 너무 많은 무게를 둡니다.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많은 것을 기대하고 더 쉽게 실망하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나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도 없고 내가 원하는 만큼 다가와 주지도 않을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사람이 있고 그중 일부는 그냥 스쳐가는 사람일 뿐입니다. 이들이 나를 몰라준다고 해서 내가 작아지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아는 것입니다. 그 감각이 있어야 누가 나를 모욕해도 마음속 중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끔씩은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왜 이렇게 상처받았을까? 그리고 그 안에 누군가의 말보다도 내 기대가 먼저 있었던 건 아닌지도 돌아보세요. 우리는 종종 상대의 태도보다 내가 원하는 반응을 주지 않음에 더 아파합니다. 이건 상대의 잘못이라기보다 내 안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아서 생긴 갈증이기도 합니다. 기대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기대는 관계를 지속시키는 에너지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그 기대가 고정된 방식으로만 존재하면 상대가 아닌 나를 괴롭히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기대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따뜻하게 대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내 가치가 훼손되는 건 아니야. 이 말은 곧 기대는 가질 수 있지만 그 기대에 나를 걸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편 건강한 사람은 관계의 거리를 조절할 줄 안다. 사람 사이에 적당한 거리를 두는 일이 누군가에겐 차가운 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만으로는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이 집착이나 기대가 될 때 관계는 무겁고 불편해집니다. 오늘은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거리 두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기술은 누군가를 멀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 동시에 관계를 오래 지속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감정의 공간입니다.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가까운 사람일수록 모든 걸 공유해야 한다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런 신념을 아주 어릴 때부터 배웁니다. 친구에겐 다 말해야 진짜 친구고, 연인과는 모든 감정을 공유해야 하며 가족끼리는 비밀이 없어야 한다고요. 그런데 이 믿음은 때때로 나를 너무 많이 드러내게 만들고 너무 많이 허용하게 만들며 그만큼 더 쉽게 무너지게 만듭니다. 누구에게나 아무에게도 침범당하지 않아야 할 내면의 방이 있습니다. 그곳은 무례한 질문으로 열어보려 해선 안 되는 공간이며 아무리 가까운 사람일지라도 함부로 들어오게 해선 안 되는 경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공간을 지키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어른이 됩니다. 누가 들어오든 무슨 말을 하든 괜히 혼자 참으며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는 것이 좋은 사람의 증표인 줄 아는 것이죠. 하지만 감정에도 허용량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결국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짐까지도 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상대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지죠. 나 좀 그만 힘들게 해줘. 여기서 생기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경계를 허물었던 사람이 나중에는 가장 지치고 외로운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때서야 말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쉽게 상처받을까? 왜 이렇게 소모적인 관계가 많을까? 그 해답은 명확합니다. 관계에 거리두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관계란 서로를 침범하지 않으면서도 연결되는 형태입니다. 서로의 영역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감정적 친밀감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개념이 심리적 거리, psychological distance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 개념을 통해 인간이 얼마나 타인의 감정에 영향을 받고 또 자신을 소진시키는지를 설명합니다. 상대의 고통에 너무 몰입하면 나까지 무너지게 되고 상대의 분노에 감정이 끌려가면
내가 스스로를 다스릴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모든 감정을 공감할 필요는 없다는 것. 누군가의 고통을 이해하려 애쓰되 그 감정에 빠져들지는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연인과 싸운 이야기를 털어놓는다고 해서 그 분노에 나까지 휩쓸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하면 충분합니다. 그랬구나. 정말 힘들었겠다. 그리고 마음속에 이렇게 덧붙이세요. 하지만 그건 그 사람의 감정이지 내 것이 아니야. 이렇게 하면 상대는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나는 내 감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리두기의 핵심입니다. 한 상담 사례를 떠올려 봅니다. 직장에서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어졌다는 한 분의 이야기였죠. 상사가 매일 기분이 왔다 갔다 해요. 하루 종일 눈치만 보게 되고 집에 와서도 계속 그 사람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아요. 이런 상태는 결국 번아웃으로 이어집니다. 본인의 감정이 아니라 타인의 기분에 따라 하루가 좌우되니까요. 이럴 땐 이렇게 해야 합니다. 상대의 기분을 내가 컨트롤해야 하는 문제로 여기지 않는 것. 상사가 예민하면 오늘은 저 사람이 그런 날이구나 하고 선을 긋는 것. 이성적으로 보면 간단한 일인데 막상 인간관계 안에서는 이 선을 그어주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왜 나에게 저렇게 하지? 라는 질문에만 매달리다가 내 하루를 통째로 내어주는 일이 반복되죠.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당신은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순간을 다른 사람의 기분에 휘둘리며 보냈나요? 만약 그 비율이 크다면 관계의 물리적 거리보다 더 중요한 감정의 거리를 다시 조정해야 할 때입니다. 감정은 전염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나는 나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관계 속에서도 내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으려면 상대와 나 사이의 적당한 거리를 감정적으로 유지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 거리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에겐 아주 가까운 거리를 허용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겐 한팔 너머의 간격이 필요하죠. 중요한 건 그 거리의 기준을 상대의 기대가 아닌 내 감정의 안정을 기준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너무 가까우면 상대의 문제까지 내가 떠안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 멀어지면 관계는 쉽게 끊기죠. 그래서 결국 남는 건 이것입니다. 가까워질수록 경계는 더 정교해야 한다. 우리는 관계에서 벽이 아니라 문을 만들어야 합니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지만 아무나 열 수는 없게, 누구나 다가올 수 있지만 내 안의 방까지는 함부로 들이지 않게, 그렇게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관계 속에서 덜 상처받고 덜 흔들리고 덜 지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거리 위에 건강한 애정이 서서히 자리를 잡게 됩니다. 3편 착한 사람이 되려다 자주 다친다. 사람들에게 착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때 기분이 어떠신가요? 처음에는 뿌듯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좋게 본다는 건 분명 기분 좋은 일이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착하다는 말을 자주 들을수록 어느 순간부터는 마음 한켠이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왜 나는 항상 더 참고 더 이해하고 더 맞춰야 하지? 라는 생각이 스며들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 너무 자주 나를 희생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인간관계에서 자주 상처받는 이들에게 공통으로 나타나는 한 가지, 바로 착한 사람 콤플렉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 콤플렉스는 단순히 좋은 사람이 되려는 마음이 아니라 버림받지 않기 위해 혹은 미움받지 않기 위해 자신을 억누르고 감정을 감추는 심리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한국 사회처럼 집단 안에서의 조화와 순응이 중요한 문화에서는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가 일종의 생존 전략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감정의 무게를 외면한 채 살아간다는 것이죠. 제가 상담을 하며 만난 한 청취자는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항상 사람들 말에 맞추려고 해요. 속으로는 아닌데도 괜히 웃고 괜찮다고 말하고, 그런데 집에 와서 너무 허탈하고 공허해요. 난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고요. 이런 말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착한 사람들은 분명 주변에서 호감을 얻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존중받기보단 이용당하는 관계에 놓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쟤는 뭐라고 해도 괜찮아. 쟤는 이해해줄 거야. 이런 말들이 마치 칭찬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의 경계를 무시하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쉽게 그 역할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역할이 곧 나의 정체성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이미지 안에 머물러야만 관계가 유지된다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점점 더 좁은 감정의 틀 속에 가둡니다. 여기서 필요한 건 착한 사람에서 정직한 사람으로의 전환입니다. 정직한 사람은 무례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감정을 명확히 전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거절할 줄 알고, 불편함을 표현할 줄 알고, 때로는 침묵하거나 멀어지는 것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갑자기 모든 관계에서 단호해지자는 말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건 작은 연습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오늘은 조금 피곤해서 나중에 이야기해도 될까? 그건 좀 불편하니까 난 하지 않을게. 미안하지만 그 부탁은 지금 어려워.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조용히 말하는 것만으로도 관계의 역학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상대가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나를 아끼는 사람은 그 변화에 적응합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더 명확하게 당신을 대하게 될 겁니다. 착한 사람 콤플렉스는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오래된 감정 패턴이고 그 안엔 많은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버려질까봐, 오해받을까봐, 소외될까봐.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감정을 표현했다고 해서 진짜 관계가 무너지는 일은 드뭅니다. 오히려 감정을 눌러가며 유지해온 관계는 언젠가 반드시 터집니다. 단단한 관계는 솔직함 위에 세워지고 진짜 애정은 경계를 지킬 줄 아는 사람에게 향합니다. 한 가지 실험처럼 해보세요. 오늘 하루 무리하게 참지 않기. 누군가가 불편한 부탁을 해오면 한 박자 쉬고 내 감정을 확인하기. 그리고 말하기. 아주 작은 연습이지만 이게 계속 쌓이면 결국 나라는 사람의 전체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관계는 결국 경계입니다. 그 경계가 너무 무너지면 아무리 따뜻한 관계도 자신을 갉아먹게 됩니다. 하지만 그 경계를 뾰족하게만 세워도 누구도 다가오지 않게 되죠. 중요한 건 유연하지만 단단한 나만의 기준선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 기준선이 생기면 사람들의 기대에 휘둘리지 않고 나를 지키면서도 여전히 좋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정직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정직한 사람은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편 내 감정을 말하지 않으면 결국 누군가를 원망하게 된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혼자일까? 겉으로는 관계가 많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정작 내 마음을 진짜로 들여다봐주는 사람은 없다는 생각. 늘 옆에 누군가 있긴 한데 이상하게 외롭고 고립된 느낌. 이런 감정은 때로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참아왔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관계에서 상처받지 않으려는 사람일수록 말하지 않습니다. 갈등을 피하려고, 오해받기 싫어서, 또는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그냥 괜찮아라고 말하고 이해해라고 웃고 속으론 서운함을 꾹 눌러둡니다. 그렇게 쌓인 감정은 결국 조용히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오늘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감정을 말하지 않으면 결국 누군가를 원망하게 된다는 진실에 대해 감정을 표현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상대가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심을 말하면 상대가 상처받을까 걱정하고 그로 인해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주저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오히려 더 큰 오해와 상처가 자랍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친구가 약속을 몇 번이나 잊어버립니다. 처음엔 괜찮아라고 넘겼지만 속으론 점점 실망이 커집니다. 그런데 그 실망을 말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얘는 날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단지 친구가 요즘 너무 정신이 없었을 수도 있고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습관이 있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그걸 상대의 고의적인 무시로 해석해버리고 감정은 말하지 않은 채 마음속에 저장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쌓인 감정은 언젠가 관계 전체를 붕괴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말하지 않은 감정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냥 더 깊은 서운함으로 바뀔 뿐입니다. 우리는 종종 감정 표현을 상대방을 공격하는 행위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감정을 전달하는 방식에는
분명한 기술이 있습니다. 너 때문에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느꼈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비폭력 대화 (Non-Violent Communication라고 하죠. 예를 들어 너는 왜 맨날 늦어? 대신 네가 자꾸 늦을 때마다 나는 나를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껴져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전자는 방어를 부르고 후자는 이해를 부릅니다. 또한 감정을 표현하면 관계가 불편해질 것 같다는 걱정도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감정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계가 어긋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서는 이미 신뢰가 깎이고 감정이 멀어지고 있는 것이죠.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는 그래도 부모인데라는 생각 때문에 감정을 삼키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참음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엔 거리감으로 이어집니다. 부모와 자식이 서로 마음을 모르는 채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해줘야 합니다. 그때 난 좀 서운했어. 이런 말이 나한테는 상처가 됐어. 내 마음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이건 결코 투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관계를 위한 책임 있는 태도입니다. 감정은 숨긴다고 안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표현해야만 소통이 됩니다. 그렇다고 모든 감정을 다 털어놓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말할 필요가 있는 감정과 그냥 흘려보내도 되는 감정은 구분할 필요가 있죠. 그 기준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 감정이 반복될 것 같다면 반드시 말해야 합니다. 오늘만 불편한 게 아니라 내일도 또 불편할 것 같다면 그 감정은 말로 다뤄야 하는 감정입니다. 말할수록 관계가 불편해질까 두렵다면 오히려 관계가 튼튼하지 않았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무너지는 관계라면 그건 말하지 않아도 결국 무너질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지금 필요한 건 용기입니다. 감정을 꺼내는 용기, 그리고 상대가 감정을 꺼낼 때 그 말을 들어주는 여유. 이 두 가지가 어우러질 때 관계는 진짜 깊어지고 단단해집니다. 상처받고 싶지 않다면 감정을 숨기지 마세요. 때로는 서운함 한마디가 오히려 관계를 더 따뜻하게 만들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감정을 말하는 사람보다 감정을 참는 사람이 더 많이 지쳐간다는 사실입니다. 조용한 원망은 결국 큰 오해가 되고 숨긴 감정은 결국 사랑을 밀어냅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 감정을 나부터 먼저 알아주기로 해요. 그리고 그 감정을 꼭 필요한 사람에게 말해주기로 해요. 그게 나를 지키는 일이고 동시에 관계를 지키는 일이기도 하니까요. 오편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도 경계할 수는 있어야 한다.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참 멋진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품에 안고 살아가야 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멀리해야 하는 사람도 있고 분명한 경계를 세워야 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걸 잘 구분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나쁜 사람이 되기 싫어서 혹은 관계를 깨고 싶지 않아서 우리는 그저 참기만 하죠. 그러다 결국 더 크게 다치고 맙니다.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도 경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이건 냉정한 태도가 아니라 나를 지키는 아주 중요한 삶의 기술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배웁니다. 사람은 끝까지 이해해야 하고 모두와 잘 지내야 하며 갈등은 피하는 게 좋다고요.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그 중에는 나와 맞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친 말을 쉽게 뱉는 사람, 상대를 이용하려 드는 사람, 기분에 따라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 문제는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그들의 태도를 내 탓으로 끌어당깁니다. 내가 좀 더 배려했어야 하나? 내가 예민하게 받아들인 건 아닐까? 내가 뭔가 잘못한 건가?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그 생각이 반복되면 결국 나라는 사람의 자존감이 조금씩 깎여나가게 됩니다. 이럴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순간 나에게는 나쁜 사람이 되기 시작한다는 것.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누군가가 내 감정을 반복적으로 무시하는데도 그래도 이해해야지라는 마음으로 버텼던 시간. 그때 드는 감정은 서운함이나 화보다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을 외면한 건 상대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이죠. 경계는 미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경계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세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직장에 늘 나에게만 무례하게 구는 동료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 사람이 나에게 불쾌한 말을 했을 때 그래도 참자는 말만 되풀이하면 그 사람은 앞으로도 계속 같은 방식으로 대할 겁니다. 하지만 단호하게 그런 식의 말은 듣고 싶지 않다고 말하면 상대는 경계를 인식하게 됩니다. 물론 처음엔 어색하고 불편하겠죠. 하지만 그 한 번의 불편함이 장기적으로는 나를 지켜주는 안전망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경계는 반드시 말로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보여줘야 한다는 점입니다. 내가 불편함을 느꼈다는 표현은 물론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다시 같은 상황이 반복될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더 중요하죠. 예를 들어 계속 약속 시간에 늦는 친구가 있다면 말로 늦지 말아줘 라고 하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실제로 다음엔 그 사람 없이 자리를 먼저 지키거나 만남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도 이건 진짜 불편한 일이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자주 나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관계에서 희생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나 하나가 계속 희생하는 관계, 과연 건강한 관계일까요? 관계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불편함에 반응하며 서로의 감정을 살피는 구조여야 합니다. 가장 슬픈 관계는 이런 겁니다. 나만 노력하고 나만 참는 관계, 그리고 결국은 나 혼자만 지쳐서 떠나게 되는 관계. 이런 관계에서 벗어나려면 경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계를 세운다는 건 관계를 끊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싶기 때문에 서로 지켜야 할 선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선이 명확해야 서로의 영역이 보호받고 감정이 소진되지 않으며 오해가 줄어듭니다. 경계 없는 관계는 결국 언젠가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한쪽이 계속 침범하고 한쪽이 계속 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언젠가 폭발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도 단호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단호함은 나를 지키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 당신은 무례한 사람에게 친절할 의무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기분을 맞추느라 당신의 하루를 버릴 이유도 없습니다. 어떤 관계든 나를 해치면서까지 유지해야 할 가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경계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필요한 것이죠. 경계가 있을 때 그 안에서 비로소 진짜 친밀함이 자랄 수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나를 지키는 법. 그것이 바로 경계입니다. 6편 상대는 나처럼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이만큼 배려했는데 왜 저 사람은 몰라줄까? 이 질문 누구나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분명 나는 상대를 위해 시간을 내고 말을 아끼고 상황을 조심했는데 돌아오는 반응은 무심하거나 심지어 상처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왜 나만 이렇게 애쓰는 걸까 하는 허탈함이죠. 사람 사이의 상처는 대부분 내가 기대한 반응과 상대가 보여준 반응 사이의 차이에서 생깁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실망하는 이유도 분노하는 이유도 그 간격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지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상대는 나처럼 생각하지 않는다는 진실에 대해. 우리는 모두 다르게 자랐고 다르게 느끼고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런데도 관계 안에서는 자주 내 기준을 기준 삼아 상대를 해석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서운할 법한 일인데 상대는 전혀 그런 감정을 갖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는 예의라고 여기는 행동이 상대에겐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고요. 문제는 그런 차이를 차이로 받아들이지 않고 실망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라는 말은 사실 나는 절대 저러지 않을 텐데 라는 말의 다른 표현이기도 하죠. 그런데요, 상대가 나와 다르게 행동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틀린 것도 나를 무시하는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냥 다른 거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자주 그 다름을 받아들이기보다 내가 부정당했다는 감정으로 해석합니다. 이건 아주 본능적인 감정입니다. 뇌는 예측 가능한 것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예상 밖의 반응에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상대가 내가 기대한 방식대로 반응하지 않으면 배신감이나 서운함이 커집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필요한 건
감정의 해석을 잠시 멈추고 이렇게 질문해 보는 겁니다. 혹시 저 사람은 나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관계를 보고 있는 건 아닐까? 예를 들어, 나는 자주 연락하는 것, 이 애정의 표현이라고 느끼지만 어떤 사람은 조용히 곁에 있는 것, 이 진심의 방식일 수 있습니다. 나는 선물을 준비하는 것, 이 마음을 전하는 일이라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실망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관찰하고 이해하려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 다름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내면의 여유를 키우는 일.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조건 이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그 위에서 내 감정을 정리하라는 겁니다. 이해와 수용은 다릅니다. 상대의 방식이 나와 다르다는 걸 이해하는 건 필요하지만 그 방식을 무조건 수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그건 그대로 불편함으로 인정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소중한 날에 함께 해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인데 상대는 날짜나 기념일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면 그건 그냥 서로의 감정 사용법이 다른 것뿐입니다. 하지만 그 다름을 모른 채 관계를 이어가다 보면 나 혼자 계속 서운해지고 상대는 왜 그러는지 모른 채 답답해지게 되죠. 그래서 꼭 필요한 건 나와 너의 기준이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것을 솔직하게 나누는 일입니다. 이런 말 한마디가 관계를 바꾸기도 합니다.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반응을 기대했어. 그런데 너는 그렇지 않았더라. 그 차이가 나를 좀 외롭게 만들었어.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방어보다 이해의 방향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런 대화가 반복될수록 우리는 서로 다른 언어를 조금씩 익혀가게 됩니다. 마치 외국어를 배울 때처럼요. 사람마다 감정의 문법이 다릅니다. 누군가는 서운할 때 침묵하고 누군가는 바로 말합니다. 누군가는 기쁠 때 표현이 크고 누군가는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그 차이를 모르고 사귀면 계속 실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문법을 하나씩 배워가면 이해는 더 커지고 오해는 줄어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다름 속에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감정의 중심을 갖는 일입니다. 상대가 나처럼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 감정이 무가치해지는 건 아니니까요. 기대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내가 정한 기준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기준을 상대에게 강요하는 게 아니라 공유하고 조율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람은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실망도 하고 상처도 받습니다. 하지만 그 다름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훨씬 많은 관계가 무너지지 않고 유지될 수 있습니다.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지 않으려면 내가 원하는 반응이 아니라 그 사람이 줄 수 있는 반응을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 연습이 쌓일수록 상처는 줄고 관계는 자랍니다. 7편 4편이 없다고 느낄 때 스스로에게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한다. 사람들 틈에 있어도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고 있어도 마음 한편이 허전하고 텅 빈 느낌. 다들 웃고 있는 자리에서도 나만 혼자인 것 같은 감각. 그런 순간엔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쳐갑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혼자일까? 관계가 많다고 외롭지 않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가 많을수록 그 안에서 진짜 내 편이 없다는 사실이 더 선명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사람은 조용히 무너집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그냥 괜찮은 척. 그래서 더 외롭고 더 멀어지고 결국은 스스로를 더 몰아붙이게 됩니다. 오늘은 그 지점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내 편이 없다고 느낄 때 가장 먼저 들어야 할 목소리는 바로 내 안의 나라는 것. 우리는 관계 안에서 위로받고 싶어 합니다. 누구보다 내 감정을 알아주고 한마디 말로도 나를 다독여주는 존재를 원하죠. 그래서 때로는 연인에게, 친구에게, 가족에게 그 역할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반복적으로 무너질 때 상처는 더 깊어지고 스스로를 향한 신뢰도 줄어듭니다. 이럴 때 꼭 필요한 건 내 편이 되어주는 연습입니다. 내 감정이 이해받지 못할 때 외부에서 그 위로를 찾기보다 먼저 나 스스로를 바라보는 태도. 그것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회복의 시작이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졌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그 말이 너무 아팠어. 나는 지금 인정받고 싶었어. 그 감정은 당연해. 이런 말이 단순한 자기 위로나 감정 소비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감정을 외면하지 않고 인정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식입니다. 누구보다 먼저 내가 내 마음을 이해해 줄 때 외로움은 조금 덜 날카로워지고 관계 안에서 덜 흔들리게 됩니다. 자존감이란 단어는 거창하게 들리지만 사실 그 출발은 굉장히 작고 사소합니다. 바로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몰라줘도 내가 나를 알아주는 감각. 그게 있을 때 우리는 덜 불안하고 덜 외롭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내 편이 된다는 건 무조건 나를 감싸는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의 소리를 들어주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때로는 내가 나를 지켜야 하고, 때로는 내가 나를 다독여야 하고, 때로는 내가 나를 조용히 혼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모든 순간에 나를 버리지 않는 태도입니다. 하나의 사례를 떠올려 볼게요. 직장에서 늘 혼자 남아 야근하던 한 청취자분의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그 노력을 알아주지 않았고 어느 날 갑자기 회의 자리에서 동료가 농담처럼 말했답니다. 요즘은 일 안 해도 야근하는 척만 잘하면 되지. 그 말에 상처를 입었지만 정작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웃어 넘기고 아무렇지 않은 척. 하지만 집에 돌아와선 잠을 이루지 못했고 며칠 동안 감정의 허무함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편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았어요. 회사에도 집에도. 그래서 그냥 무너졌어요. 이 이야기가 특별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 대부분이 비슷한 감정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회사에서, 때로는 가정에서, 때로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럴 땐 꼭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마음이야? 그리고 거기서 들려오는 답을 판단하지 말고 그대로 들어주세요. 속상했어. 억울했어. 무시당한 것 같았어. 그 감정이 어떤 모양이든 그건 내가 느낀 진실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그 감정을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먼저 내가 그 감정을 정확히 알기만 해도 치유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스스로에게 이런 말도 해줘야 합니다. 네가 그렇게 느낀 건 너무 당연해. 그 상황에선 누구라도 속상했을 거야. 네가 참 많이 참았구나. 이건 약한 사람이 스스로를 위로하는 게 아니라 강한 사람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 자신의 중심을 다지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생기면 더 이상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몰라줘도 무시해도 나는 여전히 내 편이라는 감각. 그 감각은 세상의 어떤 인정보다도 단단합니다.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아껴주는 감각이 생기면 그 외로움은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때때로 찾아오는 조용한 밤이 될 뿐입니다. 가장 아픈 순간 가장 먼저 들여다봐야 할 건 세상의 반응이 아니라 내 마음의 표정입니다. 그리고 그 표정을 읽어주는 단 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만으로 우리는 다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내 자신이라면 상처는 더 이상 나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팔편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 너무 오래 머물지 마라. 어떤 관계는 버티는 게 아니라 떠나는 것이 정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자주 끝내야 할 관계에 머뭅니다. 이미 수없이 상처받았고 반복해서 지쳤는데도 혹시 이번엔 다를까? 이만큼 온 게 아까워서, 또는 그 사람도 언젠가는 변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자리를 지키죠. 그렇게 관계는 더 깊은 고통으로 이어지고 어느 순간 내 마음은 완전히 닳아버립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입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 너무 오래 머물지 마세요. 우리는 흔히 인내를 미덕이라 배워왔습니다.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이해하고, 한 번 더 받아주는 게 성숙한 태도라고. 하지만 관계에서의 인내는 언제나 올바른 선택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나를 무너뜨리는 관계는 아무리 오래 참고 견뎌도 결국 나를 잃게 만듭니다. 한 청취자분이 보내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연애한 연인이 있었지만 사소한 일마다 비난하고 감정을 조롱하며 끊임없이 그의 자존감을 갉아먹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말합니다. 그 사람의 좋은 면도 있어서 쉽게 떠나지 못했어요. 때로는 정말 따뜻하게 해줄 때도 있었고요. 그 말 안에 상처받는 사람들의 공통된 심리가 담겨 있습니다. 좋았던 한순간이 반복되는 상처를 정당화하게 만든다는 것. 우리는 한 번의 따뜻함에 수십 번의 상처를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래도 이만하면 괜찮은 거야. 하지만 아닙니다. 자꾸 무너지는 감정, 자꾸 움츠러드는 마음, 자꾸 작아지는 자존감.
그게 지금 당신이 있는 그 관계의 진짜 얼굴일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그 관계 안에서도 다시 회복하고 함께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상대 역시 변화하려는 의지를 가질 때 가능한 일입니다. 상대는 전혀 달라지지 않는데 나만 계속 애쓰는 관계는 결국 고통의 순환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떠나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 관계를 끝내면 내가 더 외로워질까봐, 새로운 인연을 시작할 용기가 없어서, 나보다 상대가 더 힘들까봐, 그렇게 우리는 상처를 주는 사람 곁에 머물며 스스로에게조차 상처를 허락하게 됩니다. 이제는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관계는 당신을 위로하고 있나요? 아니면 당신을 소모시키고 있나요? 만약 이 질문에 망설임이 든다면 그건 이미 내면이 많은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관계가 진짜 나를 위한 것이었다면 그 안에서 나는 조금 더 단단해졌어야 합니다. 조금 더 웃을 수 있었고 조금 더 나다워질 수 있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반대라면 이젠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 관계에 머무는 이유가 사랑 때문인지 아니면 익숙함 때문인지. 상처를 반복하게 만드는 구조 속에 오래 머물수록 우리는 더 이상 스스로의 감정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어떤 말을 들어도 내가 예민한 것 같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잘못한 것 같고 그렇게 감정의 기준이 흐려지고 나의 중심이 흔들립니다. 관계란 나를 지지하고 감정을 건강하게 만드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때론 다투고 때론 실망하더라도 결국은 서로를 회복시키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쪽만 무너지는 관계, 한쪽만 참는 관계, 한쪽만 상처받는 관계는 오래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유지될 필요도 없습니다. 관계를 끊는다는 건 실패가 아닙니다. 그건 내가 나를 더 이상 아프게 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용기란 누군가를 끝까지 붙잡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떠나야 할 때를 아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끝까지 사랑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나를 지키기 위해 멈출 줄도 알아야 합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서 벗어나는 건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이상 그 사람에게도 상처받지 않도록, 그리고 나도 상처 주지 않도록 멈추는 선택입니다. 이별은 때로 가장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결정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지금 망설이고 있다면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지금 이 감정이 괜찮지 않다면 이 관계는 괜찮은 게 아닙니다. 그 문장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결정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9편 모든 관계는 내 자존감만큼 깊어진다.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한 조건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거창한 대화 기술이나 특별한 성격이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에서 시작됩니다. 다시 말해, 모든 관계는 내 자존감만큼 깊어지고 단단해집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입니다. 자존감과 관계의 연결성, 그리고 왜 자존감을 먼저 회복해야 인간관계가 달라지는지에 대해서요. 우리는 종종 관계 속에서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나는 늘 의리야. 저 사람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나는 항상 눈치를 보게 돼. 이 말들은 사실상 그 관계 자체보다도 내 자존감이 얼마나 낮아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자존감이 낮아지면 우리는 타인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과도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계 안에서 점점 더 작아지고 점점 더 맞추게 되고 결국엔 나라는 사람의 원형이 흐려지게 되죠. 반대로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은 관계 안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거절당해도 무너지지 않고 사랑받지 못해도 자신을 의심하지 않으며 때론 혼자 있어도 자신을 존중할 줄 압니다. 이런 사람의 관계는 억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성장합니다. 그럼 자존감은 정확히 뭘까요? 간단히 말해 나는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믿는 감각입니다. 잘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부족한 나까지도 품고 갈 수 있다는 마음. 그래서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완벽해서 당당한 것이 아니라 불완전해도 괜찮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 감각이 있어야 누군가가 나를 좋아하지 않아도 아, 저 사람은 나랑 맞지 않네 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무시해도 저건 그 사람의 문제야 라고 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이 없으면 타인의 모든 반응이 내 존재에 대한 평가처럼 느껴지게 되죠. 하나의 사례를 떠올려 볼게요. 항상 연인에게 집착하게 된다는 한 분의 이야기였습니다. 문자에 답이 늦어지면 불안했고 하루 연락이 없으면 머릿속이 복잡해졌고
자꾸 확인하려는 자신이 싫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자존감이 낮은 건 알겠는데 그걸 어떻게 회복하죠? 그 질문은 많은 사람이 갖고 있습니다. 자존감을 키워라는 말은 익숙한데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는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자존감은 성공이나 인정에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일관된 자기 돌봄에서 생깁니다. 내가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 습관, 내가 나의 감정을 무시하지 않는 태도, 거기서부터 조금씩 자존감이 쌓입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싫은 날, 그래도 일어나주는 나,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다가도 어느 날은 거절하고 나를 지켜주는 나, 불안한 감정이 올라올 때 그걸 억누르지 않고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해주는 나, 그렇게 스스로를 지켜낸 기억들이 모일 때 우리는 점점 자신을 믿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인간관계에서도 덜 흔들립니다. 누군가가 떠나도 그 공백을 공포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실망해도 나는 여전히 괜찮은 사람이라는 중심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자존감은 결국 관계의 깊이와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토대입니다. 반대로 자존감이 약한 상태에서 인간관계를 맺으면 관계는 항상 불안정하게 흘러갑니다. 상대의 감정 변화에 과도하게 민감해지고 나를 지키기보다 상대를 만족시키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그렇게 형성된 관계는 일방적으로 기울게 되고 어느 순간 스스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중요한 건 이 모든 감정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상대를 바꿀 수는 없지만 나를 회복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이야말로 진짜 의미 있는 관계를 가능하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부족하지만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누군가의 사랑을 받아야만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나의 감정을 돌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이 문장들이 처음엔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들이 자주 반복되면 마음속에서 하나의 목소리가 자라납니다.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다는 확신. 그 확신이 생기면 더는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누군가에게 버려져도, 관계가 틀어져도 삶의 중심은 여전히 내 안에 남습니다. 자존감은 내가 관계를 맺는 방식 전체를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조용하지만 강하게 시작됩니다. 시편 사람에 기대지 않고도 사람과 잘 지내는 법. 인간관계에서 가장 이상적인 지점은 어쩌면 이것일지 모릅니다. 사람에 기대지 않고도 사람과 잘 지낼 수 있는 상태. 그 말은 혼자 살아가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외로움에 무뎌지자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 따뜻하고 진심 어린 관계를 맺기 위해 내가 감정적으로 너무 의존하지 않겠다는 다짐이자 태도입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한 인간관계의 완성, 감정적 독립성과 연결감의 균형에 대하여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관계가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잘해줘도 부족한 것 같고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나보다 상대의 기분이 더 중요해지는 상태. 그런 상황이 반복되면 관계는 금세 소모전이 되어버립니다. 누가 더 주고 누가 더 참았고 누가 더 상처받았는지를 계산하게 되죠. 그럴 땐 문득 이런 생각이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 이 관계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지? 그리고 그 기대가 오직 상대의 태도나 반응에만 달려있다면 이미 감정의 중심은 내 바깥으로 기울어져 있는 겁니다. 건강한 관계란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생각보다 많은 연습이 필요한 일입니다. 누군가의 한마디가 하루를 좌우하지 않도록, 상대의 반응에 따라 내 감정이 출렁이지 않도록 내 안에 안정된 바닥을 만들어야 하죠. 그 바닥은 어디서 시작될까요? 바로 이 질문에서입니다. 상대가 나를 어떻게 대하든 나는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관계에서 외로움이 깊어질수록 사람들은 더 많은 연결을 원합니다. 더 많은 대화, 더 많은 애정, 더 많은 관심. 하지만 그 갈증은 바깥에서 채우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갈증은 사실 내가 나에게 주지 못한 것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나를 몰라줄 때 서운함이 큰 이유는 어쩌면 나조차 나를 알아주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상대가 나를 무시했을 때 화가 치밀어 오르는 이유는 내가 나를 존중하지 못한 지점이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진짜 필요한 건
관계 바깥의 변화보다도 관계 안에서의 내 태도 변화입니다. 하나의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이 관계는 내 감정을 더 단단하게 해주는가, 아니면 더 불안하게 만드는가, 그리고 그 기준 안에서 관계의 균형을 점검해야 합니다. 나 없이 그 사람이 괜찮을 수 있는가만큼 그 사람 없이도 내가 괜찮을 수 있는가도 함께 물어야 합니다. 그 질문에 그래도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더 이상 상처에만 흔들리는 사람이 아닐 겁니다. 감정적으로 독립된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좋아요. 하지만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나는 괜찮아요. 이 말은 단념이 아닙니다. 집착하지 않는 자유이고 스스로를 아껴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우리는 종종 관계란 채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좋은 관계는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것입니다. 내가 가득 차 있을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가는 마음, 그 마음이 상대를 따뜻하게 감싸고 관계를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수많은 상처의 순간들, 그 시작은 대부분 나를 비워둔 채 누군가로 채우려 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도 괜찮습니다. 나를 먼저 채우고 내 감정을 먼저 살피고 내 존재를 먼저 인정하고 그리고 그 위에서 사람을 만나세요. 그러면 관계는 무겁지 않고 사람은 상처의 원인이 아니라 그저 따뜻한 존재가 됩니다. 사람에 기대지 않고도 사람과 잘 지내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가장 많은 사랑을 주고받는 사람입니다.